36개 이제 마지막 계책 패전계로 왔습니다. 36개는 원래 병법서로 출발했습니다만 오늘날은 인생에 대한 지혜, 처세, 그다음에 경영 이런 모든 방면에 활용되는 종합적인 책략서로 현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패전계는 상황이 극히 불리할 때 이 상황을 유지시키거나 또는 더 이상 나쁜 쪽으로 끌고 가지 않고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즉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을 비축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구사하는 그런 계책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31번째 계책 미인계입니다. 패전계 첫 번째 계책이 미인계로 올라와 있습니다. 출전은 강태공이 남겼다고 하는 육도 문벌편에 나오는 그런 계책이 되겠습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이나 미국이 주로 스파이 활용 때 미인계를 활용한 그런 사례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여자를 이용해 가지고 경영의 문제점들을 타개하거나 상황을 반전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만 의미를 좀 바꿔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 기업이나 자기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추는, 그래서 가상의 캐릭터 또는 새로운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미인계나 미남계는 괜찮겠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미인계 역사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인계의 역사적인 사례는요, 너무 잘 아시는 삼국지에 나오는 초선이라고 하는 미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시킨 왕윤이라는 인물이 구사했던 미인계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미인계가 될 것이고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미인계로는 주나라 유황이 그 포사 때문에 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포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확정은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주나라 유황을 죽이게 되는 융족하고 주나라 내부에 있는 세력들과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포사도 역시 미인계로 활용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제일 유명한 사례가 오나라하고 월나라의 싸움에서 월나라의 인재였던 범녀와 문종이 서시라고 하는 미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나라 왕 부차에게 바침으로써 오나라 왕의 생활을 사치하고 방탕, 음탕함으로 이끌게 되고 각종 토목 건축 사업을 부추김으로써 오나라의 국력을 축내고요. 결과적으로 오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서시라고 하는 미인입니다. 그래서 미인계 사례로는 범녀하고 문정의 서시를 이용한 미인계가 가장 유명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왜요? 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미인계는 인성의 약점과 권력자의 자만을 이용하는 그런 계책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에서의 미인계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그런 창조적 발상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의 미인계로 현재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경영사례에서는 캐릭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에서 미인계라고 하면은 자기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유명인들을 내세우는 게 이제 미인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옛날에 미인계가 오늘날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65년부터 미국에서는요, 기업이 TV 광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맥도날드가 TV 광고에다가 로널드 맥도날드라고 하는 캐릭터를 등장을 시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인물들을 맥도날드가 활용을 했는데요. 그 당시 로널드 맥도날드가 어느 정도로 인기가 좋았냐 그러면 산타클로스 다음으로 유명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카툰, 만화의 캐릭터들도 창출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패스트푸드, 즉 햄버거를 중심으로 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카툰 캐릭터가 가장 애들한테 친근감을 줬겠죠. 그 당시에 맥도날드가 카툰 캐릭터를 활용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미국 전체 아동 패스트푸드 시장의 40% 이상을 맥도날드가 점유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미인계는요, 종래에는 주로 약자가 강자에 대해서 활용을 했죠. 그죠? 강자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강자의 삶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약자가 강국에 대항하거나 또는 강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 구멍을 내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으로 미인계를 활용을 했습니다. 다만 반면교사로서의 의미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상대 기업이 미인계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작은 성공에 안주해가지고 자기 생활을 방탕하게 해서 결국은 기업을 망치는 경영인들이 현대에도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약자인 내 입장에서 이 미인계를 구사하려면은 가장 현대의 조류에 맞는, 시세에 맞는, 또는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창출해내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계책이다라는 말씀을 메시지로 전해드립니다. 보다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참신한 활용법을 요구하는 계책이 미인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36개 저희들 마지막 계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패전계 두 번째 계책이자 32번째 공성계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계책이죠. 성을 비우는 계책. 제갈량이 삼국지에서 사마이를 속였던 그런 계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공 확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내 실력이 내 군사가 전혀 전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허풍을 떨고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그런 계책인데, 상대가 그 부분을 알아채게 되면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서 써야 되고 상대에 대한 심리 연구가 관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사적인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일본 에도 막부 시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다케타 신게엔이라는 두 군부가 충돌을 합니다. 도토미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신켄에게 엄청난 패배를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하마마츠 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신켄이 공세를 늦추지 않고 쫓아옵니다. 근데 하마마츠 성까지 바로 턱밑까지 와서 보니까 성문도 열어놓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병사들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성은 적막에 쌓여 있는 거죠. 이게 원래 병법에 능한 신켄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공성계다 라고 바로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곧장 공격을 해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이에야스 정도면은 내가 이 공성계를 간파하리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왜 이 계책을 썼지? 이렇게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머뭇거리다가 일단 성 밖에 주둔해보자 하고 성 밖에다가 일단 주둔을 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상황을 예의주시합니다. 그 사이에 이에야스의 구원병이 바깥에서 들이닥치게 되고 양면에서 공격을 받음으로써 신켄이 더 이상 공격을 포기하고 물러나다가 광야를 헤매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성계는 확률이 대단히 낮은 계책이긴 합니다만은 의외로 역사적인 사례는 성공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심리전에서 상대편에게 밀리거나 상대편에게 심리를 간파당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이야기죠. 경영 사례에서는 중국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갑이라는 기업이요, 을에게 돈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그에게 대출금을 돌려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막무가내로 버팁니다. 그래서 갑의 이씨 총무가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의 계책을 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상급 지도자들과 함께 을의 공장을 방문하겠다라고 연락을 합니다. 이때 상급 지도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두 공장이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이 공장들을 관리하는 공무원들, 우리로 얘기하면 공공기업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마치 공공기업의 지도자들이 함께 공장을 견학하는 것처럼 방문하는 것처럼 연락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을의 재무 담당자들한테 갑은 지도자들을 소개한 다음에 을의 공장 제품을 이쪽에서 아프리카에다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을에게 의사를 타진을 했습니다. 을의 재무 담당에게 대출금 어떻게 좀 돌려받을 수 없겠냐라고 갑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니네 제품을 사가지고 아프리카에다 수출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재정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빌려간 돈 좀 돌려주라 라고 얘기를 했죠.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공장 물건 팔아먹을 생각에서 대출금을 갚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을 받게 되는데 을은 자기 공장에 이 담당자들이 연락을 해와가지고 자기 물건을 사갈까 기다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전화를 걸어서 항의합니다. 니네들 회사 물건을 보고 그럴 생각이 있다고 얘기했지. 뭐 소리로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뭔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해서 을을 무색하게 만든 그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갑이 내세웠던 소위 공무원들, 상급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공성이었던 거죠. 텅빈성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금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그런 사례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공성계는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구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하면은 내 전력을 보존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엄청난 패배를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구사해야 되는 그런 계책입니다. 상대의 심리 파악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내 실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계책으로 상대편을 제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성계는 튼튼하면 빈 것처럼 하고 실즉 허지하고 비어 있으면 튼튼한 것처럼 하라. 허즉 실지와 같은 책략입니다. 내 실력이 강할 때는 상대를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실력을 감추고 약한 것처럼 하듯이 내 실력이 약할 때는 상대에게 내 실력이 강한 것처럼 꾸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성계는 바로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구사하는 계책입니다. 그래서 패전계의 일부에 들어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상대를 눌러가지고 승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상대에게 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하고 숨 돌릴 시간을 벌자라고 하는 그런 계책이다 라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6개 오늘 패전계 가운데 세 번째 계책인 반간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간은 말 그대로 간첩을 역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제일 마지막 편에 간첩 활용편이 나옵니다. 그걸 용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간첩을 역이용하는 반간계가 역사적인 사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반간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요. 장치가 이중 삼중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 의도를 상대가 간파하게 되면 내가 오히려 거꾸로 역이용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례는 송나라 때 유명한 명장이었던 악비가 조성이라고 하는 반란군을 정벌할 때 사용했던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악비가 전투 중에 조성이 보낸 간첩 하나를 체포하게 됩니다. 간첩을 보고는 악비가 요 놈을 역이용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는요. 간첩인지도 전혀 모르는 척하면서 군량을 담당하고 있는 장교에게 우리 지금 군량미 상황이 어떠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장교가 우리가 지금 군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장군.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악비가 간첩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러냐? 안 되겠다. 우리 그러면은 A 지점으로 일단 철수하자. 상대편을 공격하려면은
식량이 넉넉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철수하는 쪽이 훨씬 낫겠다라고 간첩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철수를 명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밤에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간첩이 일부러 도망갈 수 있게 도망갈 수 있는 탈출로를 일부러 터줍니다. 그렇게 해서 간첩이 돌아가서 조성에게 악비의 상황을 보고를 했겠죠. 그때 이미 악비는 조성을 뒤에서 공격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진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조성이 추격을 결정하고 악비를 쫓아왔습니다마는 악비는 이미 다른 곳으로 군대를 돌려서 조성의 등 뒤를 공략했던 그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조성의 간첩을 역이용해가지고 반란군을 물리쳤던 반간계의 대표적인 사례, 악비의 사례에서 보셨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중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전보회사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대표인 반데르빌트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이 굉장히 독단적 경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굴드라는 사람이 이 WUTC 그렇게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웨스턴 유니언 텔레그래프 코퍼레이션의 경영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반데르빌트가 죽고 그 2세가 경영권을 지게 됩니다. 2세가 책임자로 취임할 무렵에 태평양 대서양 정보공사를 굴드가 창립을 합니다. 그러자 반데르 주니어는 위협을 느끼고談판을 통해 가지고 태평양 대서양 정보공사를 자기가 인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데르는요, 이 태평양 대서양 정보공사에 있던 총 설계사인 액트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스카웃을 해갑니다. 그 무렵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요, 에디슨이 정보 기술을 몇 배나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을 합니다. 반데르는 액트를 에디슨에게 보내가지고 기술 협상을 맡기게 됩니다. 즉 에디슨이 발명한 특허권을 이 회사에서 반데르가 사겠다라는 거죠. 액트는 원래 굴드가 반데르에게 보내가지고 심어놓은 그런 간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몰래 굴드가 에디슨과의 협상권을 따가지고 특허권을 사게 하는 거죠. 액트를 이용해가지고 에디슨의 특허권을 굴드가 확보를 하게 되니까 반데르 입장에서는 굴드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영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 정보 기술의 발명자인 에디슨에게 특허권을 사게 함으로써 반데르를 수세적인 입장으로 몰고 갔죠. 액트를 간첩으로 이용해서 반관계를 성공시킨 남북전쟁 당시에 반데르빌트라고 하는 이 웨스턴 유니언 텔레그래프 코퍼레이션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경영자들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편의 정보를 탐색하는 일은 기본이죠, 요즘요. 오늘날 이건 경영의 핵심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상황을 파악하면 그에 맞추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유리한 요소를 다 이용해야 됩니다. 심지어 때로는 기밀을 캐내기 위해서 상대가 보낸 사람조차도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반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인계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인륜적이거나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관계는 내 상황이 안 좋을 때 쓰는 계책, 즉 패전계의 하나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여러분, 36개 34번째 계책입니다. 회전계의 네 번째 계책이자 34번째 계책인 고육계, 역시 삼국지 연인리에 나오는 유명한 계책이죠. 그죠? 자기 살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사해야 되는 그런 계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패전기에 들어가 있는 계책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계책이긴 합니다만은 희생에도 정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즉 상대에게 가할 타격과 즉 상대가 입게 될 상처와 내가 받을 고통의 정도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례는 5월 춘추에 나오는 자객 요리라고 하는 인물과 함려하고 사이에서 일어났던 고육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함려는 오왕 료를 전제라고 하는 자객을 이용해 가지고 살해하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료의 아들 경기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또 경기는 이 무술도 능하고 또 정치력도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함려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살아 있는 한 후환이죠. 전전긍긍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오자서가 요리라고 하는 자객을 추천을 합니다. 경기에게 보내기 위해서 함려하고 요리가 고육책을 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두 사람이 무술 연습을 하는 척 하다가 요리가 함려의 손가락이나 뭐 팔 정도에 살짝 부상을 입힙니다. 임금의 몸을 다치게 했다고 해가지고 요리의 오른손을 자르고요. 처자를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요리가 도망가죠. 그리고 도망가서 누구한테 가냐 그러면 경기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기 팔도 하나 자르고 또 자기 처자까지 죽여버렸으니 경기에게 접근은 확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요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참 희생이 상당히 컸습니다. 잔인하고 좀 희생이 큰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성공적으로 고육계를 성사시킨 그런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경영에서 고육계는 알리바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리바바가 현재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8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이고요. 또 뉴욕 증시에도 상장한 그런 기업 아닙니까? 매일 1억 명 이상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알리바바를 찾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하지만 이 알리바바도 한 10여 년 전에는 상당히 큰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전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3년 당시 알리바바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그 당시 세계 챔피언은 이베이,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이베이와 대결하기 위해서 타오바오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내걸고 경쟁에 들어갔는데요. 타오바오는 오픈마켓, 즉 C2C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 당시에 이베이의 영업이익이 70억 달러인데 알리바바의 이익이라고 하는 1억 달러에 7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타오바오가 이베이를 어떤 방식으로 경쟁을 벌여서 승리하게 됐는가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죠. 이베이는 뭐 중국 인터넷 업계하고 연합해가지고 미중 C2C 카르텔까지 체결해서 타오바오를 완전히 작살내겠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나왔습니다. 거의 타오바오가 파멸 일보 직전까지 몰렸는데요. 이때 이베이가 방심을 했는지 안 그러면 자만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원들을 유리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이때 타오바오가 3년 동안 우리는 수수료 1원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완전 무효라고 하는 전략을 내세워가지고 회심을 일격을 가합니다. 고육책이었죠, 그죠? 이게 거의 뭐 그 당시로서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계정 비용, 상품 등록비, 거래 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를 일체 무료로 제공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결국은 알리바바로부터 뒤통수를 맞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베이가 중국에서 결과적으로 철수를 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는 고육지책의 사례가 경영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고육책은 상식을 뒤엎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을 내가 상하게 만드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주의할 것은 상대의 이목이 나한테 쏠려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연기가 아닌 실제적인 행동으로 상대편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게 페인트 모션이라는 게 또는 속임수라는 게 상대편이 눈치가 채게 되면 바로 역이용 당합니다. 그리고 적시에 거짓 정보도 함께 흘리는 그런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2중 3중의 장치가 필요한 계책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몸을 다치게 한다든지 자기가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행동을 하거나 전략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대단히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다면은, 하지만요, 고육계도 한번 사용해 볼 만한 계책이다. 그래서 패전계에 들어가 있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물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대가가 내 전력에 결정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입게 될 타격과 내가 입게 될 타격을 정확하게 잘 가려서 구사해야 될 패전계의 계책 가운데 하나이다 라는 점을 유의하고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쉽게 35번째 계책인 연안계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삼국지 연회에 나오는 계책입니다. 연안계는 뭐 고리를 연결하는 그죠? 그런 계책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계책만이 아닌 계책을 여러 개 연결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구사함으로써 상대를 확실하게 내 의도대로 끌고 나가는 그런 계책입니다. 역시 패전계에 들어가 있는 계책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고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리가 연계돼 가지고 상대가 이게 떨어진 계책이 아니고 일관된 계책으로서 상대에게 확실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책이다라는 거죠. 삼국지에 나오는 주유는요, 잘 아시다시피 반관계하고 고육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성공을 거두지 않습니까? 반관계를 통해 가지고 수장이었던 수전에 능한 채모하고 장관을 조조로 하여금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황계로 하여금 투항하게 만듭니다. 황계가 그 송건에게 대들었다고 해가지고 주의가 황계에게 채찍질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보는 앞에서 고육계죠. 그러니까 황계가 씩씩거리면서 조조에게 내가 당신한테로 가겠다라고 투항을 합니다. 조조가 혹시나 이게 상대편이 거짓 정보가 아닐까 또는 일부러 거짓 투항하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타진을 해보니까 오나라에 파견돼 있던 잠입시켜 놨던 채중하고 채하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진짜입니다 라고 또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주유하고 황계가 확실하게 고육계를 실감나게 연기를 한 셈이죠. 조조가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다시 장관을 원래 반관계에 걸려가지고 주유한테 한번 당했던 인물인데 다시 보냅니다. 장관이 온 걸 보고는 주유가 다시 장관을 이용을 합니다. 뭘 이용하냐 그러면요, 몰래 산속에서 혼자서 책을 읽고 있는 방통을 만나게 합니다. 장관이 방통을 만나가지고 투항을 권유합니다. 그랬더니 방통이 나도 조조에게 투항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인재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방통이 왔기 때문에 조조 입장에서는 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오나라 공격에 관한 자문을 구합니다. 방통이 위나라의 수군들을 전부 다 쭉 훑어보고는요, 이렇게 배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는 오나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없겠습니다 해서 수군의 배를 전부 다 하나로 쇠사슬로 묶게 합니다. 그리고는 투항을 해온 황계가 쾌속선을 타고 그 안에는 기름이면 뭐 잔뜩 실려 있죠. 그렇게 해서 조조의 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들이받게 만들므로써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게 바로 적벽대전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주유하고 황계가 구사했던 계책, 그리고 일관되게 주유가 장관을 이용해서 구사했던 계책은 반관계, 고육계, 뭐 이관계 다양한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계책만이 아니고 여러 개의 계책이 한꺼번에 사슬처럼 물려있다, 연계되어 있다 해서 연안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 경영이라든지 또는 기업 경쟁에서 한번 연한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모 연구소가요, 사무실을 새롭게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는요, 그 기업 주변에 있는 가장 수준 높은 국가 2급 A 건축회사에다가 공사를 맡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A 건축회사 담당자들을 불러서 공사 비용을 비롯해가지고 건축 문제 전반적인 협의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실력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A 건축회사가요. 돈 문제에서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A 건축회사가 지나치게 가격을 제시하고 있고 또 자기가 워낙 실력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졌는지 굉장히 고압적인 협상 태도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협상 장소에다가 회의 때 지방에 있는 B 건축 설계사를 특별히 초청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B 건축 설계사는 자기 회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사무실 건축 비용이면은 이 정도 들겠다라고 비용을 제시를 했는데 A 회사가 제시한 것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제 A 회사가 난리가 났죠. 지금까지는 자기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쟁 상대가 나타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소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C 건축회사에다가 견적을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C 건축회사 가격은 B 건축보다 더 낮게 나타났죠. 그래서 A 건축회사는 다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입장에서는 연한계를 구사한 거죠. A 회사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B, C 여러 회사에게 가격을 문의를 함으로써 협상의 걸림돌이 됐던 가격 문제를 그리고 기술 좋은 A 회사로 하여금 자세를 낮추고 가격을 낮추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게 만드는 그런 연한계를 구사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연한계는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아구도 들어맞아야 됩니다. 딱딱 들어맞아야지 어긋나가지고는 상대편한테 간파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적이 확실하게 부담을 들었다고 여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이 지칠 수 있는 상황과 함께 구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요. 내가 묵는 것보다 적이 스스로를 묵게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되겠습니다. 내가 불리한 상황이고 내가 거의 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구사해야 되는 계책이기 때문에 적의 수준을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면 내 전력은 완전 괴멸 상태로 들어가기 십상이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목표를 명중시키거나 한 번으로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거나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경영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은 지나친 자신감은 문제의 핵심에서 쉽게 벗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가장 안전한 것이 연한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여러 개의 계책을 묶어가지고 단단히 엮어 놓으면 예방조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부담을 분산시키는 그런 계책 가운데 하나가 연한계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방조치가 뒤이어오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 예방조치가 또 다른 위험을 예방하게 하는 그런 계책이 연한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일이 실패해도 그 상황에 맞는 또 다른 방법이 어렵지 않게 마련되기 때문에 전체의 실패를 방지하게 되는 그런 계책이다. 창조적으로 잘 구사하면 참 멋진 계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36회 시작할 때 36회는 주랭랑이 아니다. 이런 멘트로 시작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개체까지 왔습니다. 주의상계라고 합니다. 주의사항은 도망가는 게 최선이다. 주랭랑이 상책이다. 라는 뜻이고 남사라고 하는 역사책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재미난 그런 계책이기도 합니다. 36개 제일 마지막 패전기의 제일 마지막 계책인데요. 안 될 때는 도망가라 그런 뜻입니다. 물러서란 얘기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개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또 자기 자신의 그 리더십이 큰 흠이 간다라고 해서 자존심 때문에 물러나지 않다가 처절하게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경영인들, 최고 경영자들이 자기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도망가야 될 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다만 36개 주의상계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냥 도망가지 마라. 대책 없이 도망가지 마라 라는 것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춘추시대 때 강대국인 초나라가요. 변형된 주의상계를 구사한 그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말 잘 안 듣는 용나라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정벌하러 나섰는데요. 초나라가. 이 용나라가 제법 버티는 겁니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이때 초나라의 참모인 숙건이 고의적으로 후퇴합시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이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요. 조그만 나라 때문에 우리가 후퇴를 해야 돼.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면은 구사하기 힘든 계책이겠죠. 그런데 최고 리더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숙이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는 용나라 군대를 유인하게 되고 최고 리더인 장왕이 후방에서 합류해가지고 협공을 가함으로써 용나라를 멸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패전 상황에서 구사한 것이 아니고 주의상계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나한테 절체절명의 위기는 아니지만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때도 도망갈 또 주의상계를 구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에서는요, 히타치를 한번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침체가 밀어닥쳤습니다. 그 당시에 히다치 입장에서는 사업을 확장을 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 확장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있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도망가자. 즉 사업 확장을 중단하자라고 해서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확장에 들어갈 돈을 타 분야로 돌리고 자금을 축적을 합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전자업계가 큰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쓰비시, 도시바 등이 전부 다 경기 침체에 빠지고 전부 다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경기 회복 지세가 나타났을 때 히타치는 축적된 자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 복장회사,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이 주의상계를 활용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판매가 계속해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자금의 회수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시장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종 전환이 최선이다. 결국은 주의상이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시설과 여건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기업이 뛰어들기 기피하는 손으로 만드는 위스키 초콜릿 있죠. 그죠? 초콜릿 안에 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초콜릿이 한때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그 위스키 초콜릿 생산으로 업종을 완전히 전환함으로써 기사회생했던 그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주의상계는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훗날 재기할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전력과 전술을 함께 생각하면서 도망을 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의상계의 가장 주의할 점 메시지는 자존심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망가는 거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망가야 되고 또 역사적인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내 상황이 나쁘지 않더라도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니더라도 때로 고의로 달아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패배 상황은 투항, 강화, 퇴각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무엇이 가장 최선인가를 고민해야 되고요. 임기응변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기동력, 반응력, 정보 수집력 이 수준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도망갈 때 제대로 도망가야 됩니다. 어설프게 도망갔다가는 발목을 잡혀가지고 내 기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현명한 책략입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강자 없고 영원한 약자 없다. 불리한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도 않고 유리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때 다시 노력해서 성공하면 되는데 이때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남은 힘이 없다면 기회를 이용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용기 잃지 말고 내 전력을 보존해서 물러서서 힘을 남겨놓은 그런 상황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마지막 주의사항계의 기본적인 메시지고요. 그동안 36개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많은 경영의 지혜와 통찰력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